안녕하세요. 뽀양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녹음 시간이 8시 뉴스랑 비슷한 시간에 하는 바람에 선배님 오셨는데 유승현 기자님이 아직 못 오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일을 빨리빨리 하는 여기까지만 들을까요? 네.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연차가 저는 어느 정도만 하면 네. 이제 그래도 뭐 계신 분들이 알아서 세팅을 해주시는 그런 그 연차가 됐고 유승현 기자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발로 뛰어야 되는 거라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 짬밥. 마무리까지 다 보고 와야 돼가지고 예.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따가 못 기다리고 혹시라도 뭐 했어요. 일찍 오게 되면 중간에 합류할 수는 그러니까요. 있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저희가 이제 뽀탑이 11월부터 조회수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 이제 뭐뭐뭐뭐 합쳐진 조회수 숫자죠. 유튜브는 제외하고 유튜브를 제외하고였어? 팟빵 홈페이지 네. 그다음에 애플 이것을 네. 조회한 걸까요? 그러니까 청취하신 분들 네. 조회수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지난 달 그러니까 조사는 3월까지 나왔어요. 2월보다 2배가 늘었어요 조회수가. 네, 소문을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도통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왜 갑자기 2배가 는 거죠? 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출연자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매력을 네. 이제 원래 아셨지만 이제 더 아시는 네. 분들이 늘어나셨나 봐요. 뭐 그럴 거라고 네. 뭐 믿어야죠. 오늘 같은 경우는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 게 선배님도 네. 8시 뉴스 녹화를 하고 오셨고 저도 좋은 아침 녹화를 하고 와서 둘 다 풀 메이크업 상태의 아주 어떤 정돈된 외모의 모습을 네. 보여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유튜브 조회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외모형 비디오형. 비디오형이기 예.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아니 내가 생소해서 맨날 머리 막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아침에 나타나셨는데 너무 오늘 넥타이까지 매시고 너무 정갈하세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히 사연이 들어온 게 없어서 바로 이제 뭐 본격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아무튼 지난 2년간이랑 이제 쭉 비교를 해봤을 때 분명 이제 변화가 생겨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우리 일반인으로서 느끼는 거는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이제 네. 많이 늘어났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격리 해제가 풀린 상황인 거죠. 이제 다 완벽하게 풀리진 않았지만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긴 거죠. 조건이. 네. 네. 지금은 뭐 불과 한 석 달 전만 하더라도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뭐 우리 가족 다 격리했었죠. 네. 그리고 우리 확진자 중에 누구 친구가 한 명이 감염되면 확진되면 같이 밥 먹었던 사람들 모두 이제 격리했고. 그때는 2주나 격리했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느슨해졌죠. 근데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완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렇게 가야 될 타이밍이냐 아니냐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어떤 논란이 있고 우리는 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어떤 건지 그런 걸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 김부겸 총리께서 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엔데믹으로 갈 것을 기대해 본다고 했어요. 이제 어렵죠. 엔데믹 저희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자세하게 하면 세계보건기구가 감염병의 분류 단계를 6단계로 나타나요. 네. 가장 높은 게 팬데믹. 우리가 지금 팬데믹 겪고 있는? 2년이었죠. 네. 대유행, 그리고 많은 희생. 그래서 일상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팬데믹이라고 하고요. 엔데믹은 쉽게 예를 들면 독감, 말라리아, 결핵. 우리 독감 환자 지금도 있잖아요. 네, 있죠. 결핵 환자 지금도 있죠. 네. 근데 일정 수준이 유지되고 그렇다고 없어지지도 않죠. 그게 엔데믹입니다. 그게 없어지는 것은 이제 그냥 용어로는 에피데믹이라고 하는데 풍토병으로 남아 있는 네. 거를 말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만약 독감처럼 된다면 독감 갖고 우리 비상 체계 가동하지 않죠. 요란 떨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독감처럼 된다면 뭐 엔데믹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독감의 희생량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독감으로도 미국에서 1년에 10,000명씩 사망하고요. 우리나라에도 2,000에서 4,000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정확한 통계를 우리나라는 내지 않고 있어서 아, 그렇지만 네. 그 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도 피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뭐 극심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대응하기 위한 비상체계에 대한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엔데믹으로 선택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바이러스 자체의 양상이 우리가 완전히 얘네가 푹 꺾이면 정말 이 오미크론 이놈이 푹 꺾였으면 좋겠죠. 네. 그러면 뭐 누가 봐도 뭐 이건 엔데믹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겠죠. 지금 뭐 우리가 하루에 지금 2,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저는 2,300명의 사망자는 좀 많다고 생각해요. 더 줄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러게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데 이런 일정 수준의 사망자를 안정된 사망자의 수치를 몇 명으로 할 건지는 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죠. 누구는 50명이면 되겠다. 그러게. 누구는 100명이면 되겠다. 기준 잡는 게 진짜 애매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없어요. 네. 여기에는 무슨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는 또 생각해야 될 게 누군가는 엔데믹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엔데믹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엔데믹으로 안착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질병청의 어떤 관계자는 지금의 상황을 대응하면서도 누군가는 다른 팀은 엔데믹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금 계속 연구하고 계시겠죠. 네. 국내 전문가들도 그렇게 해주시고 겠고요. 다만 진정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풀 거냐는 우리 국민들 합의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거를 얘기가 나왔어요. 5일 단축하겠다. 실제로 미국은 5일만 격리를 하죠. 우리나라와 달리. 네. 근데 여러 연구에서 오미크론의 감염력이 가장 강한 시기는 3일에서 6일이에요. 네. 그럼 5일만 격리하면 어떨까요? 약간 뒤에 조금 남는 게 애매하네요. 그렇죠. 네. 감염력이 가장 셀 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5일만 격리해요. 영국과 덴마크는 의무 격리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설명하고 이제 저는 더 이상 뇌피셜 전문가를 뽀얀거탑에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 애들 얘기하면 너무나 화가 나고 그리고 최근에 더 바람직해진 게 그런 뇌피셜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확 줄었어요. 이제 우리 이 땅의 대한민국의 기자님들의 실력도 많이 는 것 같아요. 작가님들의 실력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뇌피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래요. 당연히 감염력 클 때 하면 확진자 늘겠죠.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삼척동자도 갑돌이 갑순이도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위험하고 미친 짓을 영국과 미국과 덴마크는 왜 하고 있을까요? 그걸 네. 생각해 봐야겠죠. 네. 예? 미친 짓이래요, 무조건. 네. 감염력 그렇게 셀 때 확진자 풀어놓는 건 미친 짓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미친 짓을 왜 보건선진국 그리고 덴마크와 영국에서 그걸 결정한 사람은 그 뇌피셜 전문가보다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력과 지식과 논문과 모든 게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댓글에 뇌피셜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아주 우리가 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뭐 근데 예.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예. 저희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두 분과 최근에 저녁 식사를 세게 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이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그 국립중앙의료원에 파견을 마치고 서울대 병원으로 복귀하셨어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뇌피셜 전문가와 제가 얘기했던 전문가가 그대로 일치합니다. 네. 그리고 제 단톡방의 전문가 집단에서의 일치하는데 다만 저는 그게 이제 실명을 거론하는 게 사실 조금 문제가 저희 SBS 로고를 달고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내용으로 보면 뭐 기사 찾아보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지난번에도 팍스로비드는 우리는 들여오고 라게브리오는 효과 떨어지니까 안 들여오는 것을 왜 미국과 영국과 일본은 들어왔을까요? 그런 걸 생각해야죠. 그게 진짜 전문가죠. 감염력이 높을 때 격리를 단축하는 게 나쁘다는 거는
다 알아요. 네. 초등학생도 알죠. 네. 근데 의대 교수라면 초등학생 수준에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의대 교수 수준답게 왜 그럼 그런 나라들이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하겠느냐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일단은 단 5일 정도 후에 격리가 해제되면 일단은 우리 무서울 수 있어요. 만약 제가 감염됐는데 5일 만에 딱 제가 나와서 이라야 방송하자 바로 네. 옆에서 하자 그러면 유일아 씨 되게 저는 겁나실 의리 거 있게 아니에요. 할게요. 그런 선택을 왜 저 나라들은 했을까? 일단은 그거겠죠. 이 격리 기간을 오래 하는 것이 너무나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피해는 나라마다 다를 거예요. 분명히 나라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격리 기간을 단축할 거냐 말 거냐는 우리 입장에서 따지면 되겠죠. 네. 우리가 이게 우리의 득과 실을 따져서 우리에게 봤더니 득이 있고 실이 있어. 그런데 이거는 직종과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아. 힘 있는 우리 거리두기 어떻게 했어요? 네. 본인 월급쟁이들이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2년 동안 결정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거리두기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부당한 정작 면이 있었죠. 정작 월급쟁이들의 거리두기는 하나도 네. 시행하지 않았죠. 그랬죠. 네. 그걸 월급쟁이 그런 의대 교수들이 그렇게 인정만 해왔고 그것도 국가 그 위원들이죠. 경제하는 무슨 위원이 있는데 참 감염병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페이스북에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페이스북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뭐냐면 나라 세금을 받아먹는 사람이 함부로 그렇게 말을 과학적이지 않은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저는 징계의 사유가 되고 그건 취재의 대상이 돼서 그 사람은 제가 실명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연구원인데 뇌피셜 발언을 하고 그렇게 잘못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월급쟁이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 사람은 역시 거리두기는 계속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게 주장이에요. 자영업자가 죽든 말든 지는 살 테니까요. 아무튼 근데 공무원이 그러는 거는 사실은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들여다보겠고요. 아무튼 네. 이 거리두기를 그러니까 격리 기간을 줄이고 하는 것은 득과 실이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득실은 사회의 여러 직종과 연령과 뭐 성별과 이런 것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으니 이해관계가 그래서 서로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행인 거는 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 누적 확진자가 증가하면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득과 실을 따져서 영국과 덴마크가 의무 격리 기간을 해제했는데 네. 실은 어떤 득은 있겠죠. 사회적으로. 네. 경제적인 득이겠죠. 네. 근데 실은 사망자가 늘어야 되는데 영국과 덴마크가 사망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아. 사실 감염자가 느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네. 거듭 조금 말씀드리지만 그걸로 우리가 기준을 두렵진 하면 않은데 두려울 정도는 아니죠. 확진자 그러니까 사망자의 초점을 세우는 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감염자 중심으로 가는 건 이제 우리가 계속 버려야 되고 사망자가 그렇게 그러니까 실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과학적 근거까지 포함해서 득과 실을 이게 좀 따져보면서 선택할 수 있겠죠. 실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는 게 다행인 거네요.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률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백신 접종률이 높죠. 네. 누적 확진자가 1,400만 명 정도 이번 주에는 한 1,500만 명 넘을 걸로 하는데 실제 감염자가 최소 2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한 3천만 명 가까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회복, 엔데믹으로 갈 여건은 마련됐다고 보여져요. 근데 다만 이것은 확진자가 감염력이 있는 상태에서 내 옆에 올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겁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감염자가 그러면 늘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백신을 어떤 이유에서 맞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은 커다란 위협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대단히 조정할 부분이 되게 많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요. 일부 뇌피셜 전문가들이
확진자 느는 감염력 느는데 풀어오는 건 말 된다는 건 그냥 초등학생적 생각이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영국과 덴마크와 미국이 이 전문가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논의에 좀 더 뛰어난 그러니까 많은 것, 그러니까 삶 전체를 살아가는 생각하는 그런 한 단계 진전된 논의이고, 그리고 그 논의는 누구 한두 명이 결정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네. 생각하고 합의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겠죠. 중간에 이제 유승현 기자님이 합류를 하셔서 인사를 안 하면 아무 말도 못 하실까 봐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지금 정신이 너무 없어. 네, 잘 마무리하고 오셨어요? 네네네. 네. 일단 오늘 무슨 뉴스 했어요? 본인이 뉴스상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 이제 요양보호사분들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지난달까지 코로나19 사망자가 한 40% 정도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이제 주로 어르신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거기가 되게 위험한 기관인데 거기서 또 노인분, 어르신분들도 걸리시고 또 이제 거기 간병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도 걸리시고 직원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네. 인력이 부족해서 이제 정부가 방안을 강구한 게 원래 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래는 가서 현장에서 실습을 하셨었는데 실수 필요하죠. 그렇게 직접 겪어야지 되니까. 근데 2020년에 7월에 이게 너무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실수 네, 중단됐어요. 중단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대신한 게 네. 이제 교육기관 학원 같은 데서 이제 동영상을 틀어놓고 치매 노인 뭐 그런 거를 동영상으로 간접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현장에서는 아 이렇게 교육받고 온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 질이 떨어진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 네. 또 어쨌든 코로나 감염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막 이런 게 또 합쳐져서 30일 지난달 30일 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들을 실습생들을 다시 현장으로 투입하겠다. 뭔가 보조 인력으로. 근데 공문은 이제 항상 공문을 갑자기 발송해서 네. 30일 날 공문을 내고 1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한 거예요. 네. 이틀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받으신 이제 교육기관 원장님들은 빨리 컨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교육기관에 우리 학생들 받아주실 수 있나요? 근데 연락을 했는데 누가 사실 받아주겠어요. 이게 그냥 외부인이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 죄송하지만 받아줄 수가 없다. 지금은 보호자들도 못 오고 이제 뭐 데이케어 그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는 선생님들 외부 강사 선생님도 못 오고 또 뭐 공단이나 보건소 이런 데서는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하는데 갑자기 실습생은 드리라 하니 현선이 있었겠네요. 뭐야, 당연히. 네. 못 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국민청원 올라오고 또 막 제보 막 오고 그래서 막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4월 1일 날 다시 4월 4일이었다. 공문을 다시 발송을 해서 아 그럼 기존 수강생들은 그냥 동영상으로 해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이제 4월 1일 다시 결정한 그 이후에 등록한 수강생들은 그럼 현장 실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약간 유예 기간을 둔 거예요. 그런데도 기관들에서는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고 했는데 이거를 받을 수 없다. 이랬다가 이제 뭐 문 닫고 누구 돌아가시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아 제가 그럼 언제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했더니 그래도 이제 모두가 약간 좀 편안해지는 시점에 이제 본인들도 그때는 문을 열 수 있겠다. 지금 기관과 학생이 양쪽 다 곤란해진 상황인 거예요. 그쵸. 학생은 실습을 해야지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건데 안 받아주는 것도 있는 거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다들 난리인데 또 정부 관계자분은 제가 또 여쭤보니 아 이건 기관에서 먼저 좀 요청이 있었던 측면이 있다. 그러면 조금 보내달라.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맞는 게 기관은 환영을 해야 되는데 또 조심을 하고 있으니 말이 안 맞네요. 근데 이게 기관에서 요청을 했다는 그런 기관은 제가 아직 못 만나봤어요. 요청한 기관은. 근데 어쨌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 거를 약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이게 약간 정말 자격증이 있는데 일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가서 일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약간 실습생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도 갑자기 항상 공문을 내려주셔서 이게 항상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기사는 그거였나요? 네, 너무 길게 말씀드렸네요. 일단 그 요양원, 요양시설, 요양병원이 코로나의 첫 피해와 마지막 피해를 직격탄을 맞은 기간.
저는 2020년에 네. 제 친구가 하고 있는 요양병원 결국 문 닫았죠. 거의 코호트 격리돼서 환자분들도 돌아가시고 직원도 돌아가셨어요. 초기에. 네. 그래서 뭐 엄청난 분노였죠. 이제 예를 들면 그때는 요양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도 코호트 격리를 결정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이라는 상황은 우리가 그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의 감염자가 나면 아무데도 당신들 가지 마세요. 거기서 꼼짝 말고 계세요를 결정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이건 전쟁 같은 순간이잖아요. 그렇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떠한 것도 지금 그러니까 최상 예를 들면 제가 그 현장 요양병원을 하면서 들었던 거는 뭐냐면 최상이 아니면 내팽개치는 게 답은 아닌데 차선책은 뭐였을까? 그들을 우리 모든 감염병 병원에 감염내과 전문의와 다른 전문의 선생님들이 많은 그런 곳에 병실이 부족하니까 그냥 처박는 이거 참 그렇죠. 그때 그 요양병원 선생님들의 코호트 격리당한 요양병원 선생님들은 뭐 그냥 방치한 그리고 거기에 환자 저게 내깔긴 이런 그런 느낌으로 네. 했었는데 그때 왜 차선책을 안 했을까요? 만약 지금 생각하면 다른 선생님들, 다른 의료진들, 그냥 감염병, 음압병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음압병동 아닌 일반 병동에서도 치료를 하고 일반 의원도 하잖아요. 꼭 최고의 시설, 최선의 처치가 아닌 거가 아니면 그냥 내깔기는 방법밖에 없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나아진 게 네. 지금은 치료약이나 이런 것들을 요양병원에서 자체로 진단하고 치료약 넣게 하는 게 됐죠.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어렸어요. 기득권 싸움 때문에요. 저는 자리마다 주구장창 얘기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자체로 빨리빨리 진단하고 치료약 보급해주면 안 되냐. 근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양병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네. 거기 요양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의 실력으로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전쟁터에서 동료가 도와달라고 할 때 너는 싸움 못하니까 근데 거기서 알아서 그냥 해. 나만 잘 싸워. 나만 잘 싸우고 나만 다 영웅될 거야. 이 영웅주의가 정말로 많은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걸 난 코로나 2년에 너무 봤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2년 동안 제일 싫은 게 영웅주의예요. 네. 예. 그리고 영웅도 아닌 제대로 공부도 안 한 것들이 영웅주의 행세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자체 진단하고 그 비용도 똑같이 정부가 책정해서 드리고 있는데 네. 다만 이 요양병원에서 있는 많은 그 선생님들이 즉각적으로 환자에게 처방하고 할 수 있는 약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씀들 하세요. 지금 제가 취재를 해보면 아니 이렇게 뭐 팍스로비드 라기브로 막 쓰고 싶은 약 이게 있는데 그거 내 맘대로 충분하지 않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분이 이제 딱 감염 확진됐는데 폐렴이 있으면 약을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써야 되거든요.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네. 근데 폐렴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CT를 찍어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CT가 없는 경우가 많겠죠. 네, 요양병원은 일단 네. 기본적으로 CT가 없고 네. 감염자가 CT를 찍을 수 있는 병원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요양병원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요양병원의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요양병원 자체가 약하게 태어났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서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뭐 대학 교수님들이고 뭐 이분들은 저는 이분들은 뇌피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걸 취재 과정에서 느꼈냐면 네. 저한테 제보 온 분이에요. 네. 확진자가 난 요양원에 계신 분인데 엄마는 비확진자인데 거기에 계신대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분리 안 되는 것 같고 막 저한테 불안해서?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그러면 집으로 모시고 오시거나 다른 병원으로 하셔야죠. 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모신 분들은 네. 다른 병원으로 가면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고 집으로 모셔올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해 보이는 요양병과 요양시설이 꼭 필요한 이유가 왜 생겨났느냐. 이거는 맞아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최선을 그러니까 눈높이를 뭐냐면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맞아요.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동안 우리가 그냥 우리 기준 그러니까 병원 잘 일반 갖춰진 병원. 병원의 기준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을 들여다보니까 네. 정답이 안 나왔던 것이죠. 음, 그래서 맞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도와달라는 방식을 귀 기울여서 그분들의 말씀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요양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은 뭐 전문의 선생님들 많거든요. 네. 실은 실력으로 뭐 뒤처지는 어디 가나 뭐 뒤떨어지거나 그런 분이니까 나는 함부로 요양병원에 아는 무슨 대학병원에 계신다고 요양병원 선생님들을 마구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대단히 불편해요, 사실은. 대단히 좀 불편한 입장인데 아무튼 그래도 좋아요. 뭐 그런 학력이나 받침이 대학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들이 더 낫다 하더라도 어쨌든 현실은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면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걸 도와드리고 뭐 한 분이라도 덜 사망하게 하는 게 그게 이제 같이 사는 동료 의사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제 뉴스는 뭐냐면요. 네. 우리 오미크론 걸리면 오미크론 얼마나 잘 걸릴까? 오미크론 한 번 오미크론 걸렸으면 오미크론 안 걸리냐 궁금하잖아요. 아, 뭐 면역 얼마나 가나 이런 거요? 네.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잘 쳐야 돼요. 그냥 리인펙션 그 검색어에 리인펙션만 치면 그 동안에 뭐 델타에 걸렸다 오미크론에 걸린 게 제일 많이 나와요. 오미크론에 걸렸다가 오미크론에 걸릴 확률이 너무 궁금해서 네. 계속 날마다 검색했는데 누가 저한테 전문가가 딱 기사를 주는 거야. 야 이거 나왔다 네가 찾던 거. 오. 덴마크에서 나왔어. 아직 피어 리뷰가 끝나지 않은 동료 미검증 상태인데 네. 덴마크가 오미크론이 유행하던 시기에 2달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오미크론 감염자겠죠. 오미크론이 얼마나 더 감염되나를 따져봤어요. 네. 180만 명 중에 1,739명 정도니까 네. 얼마일까요? 180만 명에 1,800명이라고 치면 유승현 씨 저 머리가 멍해지는 내 세포가 1800. 브레인 포그가 와서 대충 1,000분의 1 정도 되죠. 1000분의 1. 그러니까 재감염률이 오미크론에 걸려도 오미크론도 높지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재감염된 사람의 89%는 백신 미접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다는 게 절대로 무용지물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 백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백신의 부작용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분들에게 충분히 위로해드리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신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백신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그게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에도 빛을 발하더라. 89%가 백신 미접종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재감염자 중에서도 11%밖에 안 됐다는 네. 말씀드리고요. 근데 연령별로 따져봤다. 이게 저게 깜짝 놀랐던 게 대부분 40대 미만이에요. 재감염자는. 65세 이상은 드물어요. 네. 이건 또 65세 이상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고령층은 면역력이 약하니까 중환체가 빨리 웨이닝 돼서 금방 또 감염되겠지. 그래서 고령층이 감염되겠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그래서 원래 델타 때도 그랬나 봤더니 아니에요. 원래 고령층은 재감염률이 젊은 층에서 많았더라고요. 낮았어요. 그런데 이번 오미크론은 그 특징이 더 강했는데 이 덴마크의 동일 집단 연구에서도 델타 때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재감염률이 높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있었는데 네. 이번 오미크론에서는 상당히 낮았어요. 극히 일부였어요. 그래서 이렇다면 만약 백신을 접종한 분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됐던 분들의 감염률이 낮다면 네. 나중에 우리가 방역 정책을 세울 때 고령층이니까 지금 다 꼼짝 마세요. 아무데도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제고해 볼 필요는 있겠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3차 접종 다 맞았지만 아무데도 돌아다니지 마세요. 막 이러는데 좀 그래요. 집에만 있으면 어떡해. 예, 집에만 계시고 뭐 그러니까 웬만한 필수일 병원 가실 일 아니면
평상시대로 활동을 못 하시니까 봄 됐으면 벚꽃 구경 가시고 축제들 많았는데 그런 거 하시는 게 진짜 억압하는 게 맞나? 그럼 제가 생각한 거예요. 만약 이렇다면 접종 맞으신 분들의 재감염률이 낮다면 이렇게 노인분들에게 언제까지 꼼짝마라는 정책을 재고해 볼 필요는 있겠다. 물론 이게 덴마크에서 나온 첫 번째 연구고 그리고 아직 동료 미검증 상태이라서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네. 계속 다른 연구들이 나와서 계속 그렇다면 노인의 삶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노인들 꼼짝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재감염률이 되게 낮아요. 음. 그러니까 7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감염자를 기준으로 봤더니 129명이거든요. 그럼 소수점으로 뭐 거의 제로에 수렴하죠. 네. 그러니까 재감염률이 낮다는 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렇네요. 특히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의 재감염률은 더 낮아요. 우리한테는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죠. 그러면 엔데믹 준비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논의했던 엔데믹 준비를 하는 건 해야 되겠죠. 예? 지금 당장 위험하다.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재는구만. 노인 요양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이렇게 자기 환자들 약 주고 CT 찍고 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된 준비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게 된 다음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그러니까 음압 분만실 찾으러 300km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투석 환자가 코로나19 걸렸다고 투석실 찾기 어렵고 처방받을 약 없는 이런 거 해결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많은 조건들은 우리가 원한 건 아니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러 그런 거죠. 백신 접종률 높은 거는 일부러 그런 거고 누적 확진자 많은 거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이런 조건들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누적 확진자가 많다는 게 뭐 다행스럽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거는 아무도 원한 것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된 거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미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열어놓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을 짤 필요는 구석은 되게 많아 보여요. 근데 이제 엔데믹 얘기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소소하게 변이에 대한 걱정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뭐 XE 변이를 우리 또 예. 유승윤 기자가 보도했죠. 네네. XE 변은 뭔가요? 사람들이 제가 딱 그거 리포트 하는 날 식당 지하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막 또 젊은 직원들이 변이 또 나왔대. 이름이 X이래. 막 이러면서 근데 막 또 약간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오미크론 다음에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이 유행 중인데 이 두 변이가 이제 섞인 네. 변이를 X2라고 이름을 지었고 뭐 XD, XF 막 이런 변이들이 많아요. 이제 델타랑 또 오미크론이 막 섞인 변이들. 근데 어쨌든 XE가 갑자기 등장했다고 하니까 또 약간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뭐 WHO에서도 처음 데이터에서는 이게 퍼지는 속도가 한 10% 빠른 것 같다. 기존 오미크론보다는.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이게 너무 케이스가 적어요. 영국에서 한 600건 정도 발생을 했고 검출이 됐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뭐 체코를 다녀온 대만 사람에서 한 명에서 검출이 됐고 태국인에서 검출이 됐고 또 이스라엘 사람 2명이 이제 변이가 검출이 됐는데 이게 XE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정황상 XE예요. 근데 지역이 되게 땡땡땡 약간 공포돼 있어서 또 애매하네요. 그게 약간 긴장을 유발하는 요소 같긴 한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지 않을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직은 검출이 안 됐다고 이제 어제 화요일마다 발표를 하는데 변이를 아직은 검출이 안 됐다고 이제 됐어요. 근데 이게 케이스가 너무 적다 보니까 얘가 뭐 전파력이 어떤지 치명률이 어떤지 뭐 예방 접종에 알 수가 없네요. 그거 아직도 알 수 없다. 이게 옛날 제가 와서 처음에 인도에서 막 또 변이가 속출했다 이제 그게 델타였는데 또 변이해서 벌써 이제 또 X2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긴장할 상황은 아니고 좀 데이터를 살펴봐야 얘가 뭐 다른 또 변이로 지정이 될지 뭐 그런 거는 좀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변이라는 기사 볼 때마다 놀라서 보면은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제 이름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그냥 오미크론 안에서 어떻게든 변이된 상황인 것 같아서
아직은 괜찮은 아직은 건가 이렇게 괜찮은-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네. 이제 변이 이름이 S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너무 좋고요. 어떻게 부탁 어디다 하면 들어주실까나요? X, WHO 이런 데다 X. 부탁해야 되나? 저 우리 조동자 선배님 스바라 못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요. 저도 그거 첫 문장이 뭐 변이가 보고됐습니다. 뭐 XEXF XD인데 이게 발음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안 되는 거 왜 이래, 막. 네. 이름 저는 이제 변이를 네. 제 단톡방에는 이제 어쨌든 제가 참 운이 좋게도 단톡방의 전문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D614제 지금 알파로 있죠. 기존의 우한 변이에서 알파 이태원발 변이가 알파다라는 거 제 단톡방에서 전문가가 처음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탑으로 두 국질했죠. 그리고 그게 맞았고요. 그 다음에 델타가 등장했을 때도 제 단톡방에 델타가 마구마구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고 뭐야 이 델타가 하면서 그래서 했고요. 오미크론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오미크론 하면서 쫙 그런데 스텔스 오미크론은 네. 제 단톡방에 안 떠요. 키워드로 검색어가 되지 않아요. 왜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문가들이 제 단톡방에 있는 분들이 네. 스텔스 오미크론은 위중하게 안 보는 거죠. 아. 검색이 안 보는 그 거고. 말이구나. 처음 듣는. XE도 뭐냐면 저는 몰랐는데 네. 뭐 이렇게 그 다음날 보니까 있는데 제 단톡방을 쭉 봤더니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세요.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은 물어봤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했더니 일단 코로나19로 하는 변이는 그게 이제 우한, 알파, 베타, 우리는 이제 알파, 델타, 오미크론, 스텔스로 가고 있는데 이걸로는 또 변이가 나와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대요. 우리의 백신과 이 저기가. 그래서 이 조금 동떨어진 네. 좀 동떨어진 무언가가 나온다면 나오면 위험한 건데. 위험한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새로운 그런 게 나온다면 뭐 상상하기 싫으네요. 단톡방에 근데 이제 불나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 그리고 이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감시 체계가 다른 나라와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위험이 딱 뜨면 메일로 알람이 와서 그런 게 실시간으로 제 단톡방이 공유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는 못 끼고 되게 위급할 때는 이거 봐봐 뭐 무슨 박사 빨리 봐봐 하면서 거기는 우리나라 최고 연구기관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상황들을 보면 이게 사실은 전 세계의 알람 시스템에 우리나라 학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뭐 저는 뭐 실시간으로 목격했던 뭐 인연이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보고 계시더라. 네.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그렇게 과학적으로만 쫓는 에비던스를 갖고 하더라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부정하면 안 되죠. 아까 말했던 무슨 경제 무슨 연구위원이 네. 지금은 과학으로도 안 되니까 과학 이상의 것이 필요한데 과학만을 얘기하고 있다고 한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사가 뭐 달 착륙하고 뭐 하는 것들이 과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르겠네요. 이게 되게 유명한 일인데 스푸트니크 V가 달나라에 갔죠. 최초로 갔죠. 우주선이 저기죠. 네. 그러니까 최초 우주선이죠. 근데 그걸 소련일 때 했어요. 네. 그건 공산당이라서 스푸트니크 V가 뜬 게 아니라 소련의 과학이 띄운 거거든요. 그걸 이상하게 해석한 그게 되게 과학자한테 유명한 말이에요. 네. 공산주의가 스푸트니크 V를 띄운 게 아니라 소련의 과학이 스푸트니크 V를 띄운 건데 이런 사람들인 거죠. 과학이 한 것과 물론 과학도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과학이 한 것을 마치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 그 무슨 산하단체 경제 무슨 연구위원으로 있죠. 그런 한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겸손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게 에비던스를 갖고 있는 것도 해도 과학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백신 부작용은 항상 정말로 백신 하시는 분들은 되게 겸손해요. 근데 조사에도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조사에도 안 나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조사에서 안 나오니까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뭘로 해야 더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리고 백신 부작용을 밝혀내는 건 실제로 해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네. 오늘 선배님의 리포트는 뭐였나요? 이거 재감염률이 네. 생각보다 낮고 그리고 고령자층에서 고령자층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았다. 낮다. 근데 고령자층은
두 가지이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백신 접종률이 높고요. 많이 돌아다니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리고 고령자는 좀 더 세게 알아요. 세게 아니까 좀 더 큰 면역력이 생기나요? 근데 한 가지 슬픈 게 이제 기전이. 그거 면역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두 가지 종류가 예, 있잖아요. 예. 막는 면역과 중증을 막는 면역. 아, 근데 두 가지가 대부분은 일치해요. 네. 근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그래서 백신별로 조금 막 차이가 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노인은 보니까 두 번째 감염의 중증 예방률은 떨어지긴 해요. 첫 번째 감염일 때보다 중증 예방률이 한 48% 정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감염보다는 두 번째 감염이 훨씬 위중증에 빠질 위험이 더 낮아요. 근데 젊은 층은 그게 90%나 돼요. 젊은 층은 재감염되면 첫 번째 감염 때 중증일 확률도 높진 않지만 어쨌든 첫 번째 감염 때 중증일 확률보다 90%가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되면 젊은 층의 누적 감염이 늘어날수록 어떤 억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덜할 필요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적 확진자를 일부러 늘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미 늘어난 누적 확진자를 가지고 이걸 토대로 뭐 정책을 세울 필요는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2주 뒤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좀 완전히 완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하면서 마스크도 벗게 되나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그 네. 마스크는 저는 네. 마스크는 어떠냐면요. 네. 저는 마스크는 실은 별로 없고 득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끝까지 실내 마스크는 착용을 하기를 아, 그러세요? 바라는 원어무댐의 의견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마스크가 너무 싫은 분들이 있어요. 마스크를 쓰면서 소외됨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이건 연구로 돼 있죠. 아이들의 언어와 그러니까 감정의 발달이 저해된다는 것은 나왔어요. 예. 이건 CDC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서 실내 마스크는 득과 실이죠. 그러니까 저처럼 마스크가 족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실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서로 의견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을 그것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합의가 필요한 예.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 사실은 실내 마스크를 유지하는 나라도 있고 폐기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것 자체가 뭐냐면 세상에 정답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울대병원이 일반 병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니까 그걸 미친 짓이라고 했는데 네. 다른 나라도 해요. 네. 물론 최고급 시설에서 하면 좋은 걸 누가 몰라요. 누가 몰라요 그거를. 그런 차원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감염병만 생각하면 마스크를 뭐 그냥 손해가 나더라도 꽁꽁 하고서 그냥 뭐냐면 감염병 하면 그냥 집안에서 혼자만 살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집안에서 혼자만 사시든가 본인들은. 네. 그러면서 근데 제일 나쁜 게 사실은 이거는 저는 분명히 오직 자영업자에게만 생존권을 억압한 거리두기는 분명히 저는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달리 네. 우리는 이게 만약 정답인 것처럼 왜곡했던 그런 네. 나쁜 전문가들은 정말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그래서 그들과 웬만하면 같은 의사들끼리 싫은 소리 안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게 누군가의 생명을 억압하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고 저는 얘기 안 할 수가 계속 없죠. 그렇게 네. 나쁜 언어를 나쁜 말을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언어를 하는 아까 그 무슨 경제위원 뭐 제가 정확하게 아닌데 무슨 뭐 위원 연구위원 그다음에 일부 내 교수들이에요. 제가 유승현 기자도 해보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정말 환자에 오리엔티돼 있어요. 자기의 환자가 잘 됐으면 좋겠고 자기 환자의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 나는 사실 이거 보니까 이게 싫은데 거리두기 싫은데 하여튼 그렇게 보니까 정신과 선생님들 얘기해서 우울증해서 막 자살률 하는 거 보니까 야 그건 또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일부 뇌피셜 전문가가 너무 많이 언론에 등장한 게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의견이 맞아요. 과학적이지 않은 소수의 의견이 너무 많이 언론에 도배됐다는 게 우리의 슬픔인 거죠. 아마 뽀얀거탑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그런 게 짜증이 나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뽀얀거탑이 지난 2년 동안은 그런 뇌피셜 사람
의대 교수들과 정말 정반대로 얘기했죠. 그렇게 싸워왔던 인연이었죠. 예. 실내 마스크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냥 그 코로나 기간에서도 생각해보면 식당에서 다 벗고 밥 예. 다닥다닥 붙어서 먹었잖아요. 예. 침 튀면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거는- 큰 피해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 이것도 어떤 정답이 없는 정답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 합의했는데 그러네 그렇게 해서 유일 아나운서하고 유승은 했는데 신씨와 얘기했는데 이건 해보니 그러네 그냥 뭐 나의 불안함을 뭐 감추는 게 없고 내가 불안하면 나만 마스크 쓰면 되겠네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필요할 되는 것 거겠죠. 같아요. 네. 우리 외국 여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좀 안 맞죠. 우리는 7일 격리인데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만 하는데 지금 입국자는 막 PCR 검사를 해야 되고 열흘인가요? 안 맞아요 모든 게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이거는 물어보면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대요. 예, 제가 이거 직접 통화했거든요. 거기까지 다 안 맞춰서 맞지. 정리하기 지금 다른 정말 거 안 하느라 맞지. 바빠서 못한다. 지금 다 맞출 수 있는 형편이 안. 근데 그렇죠. 헷갈려요. 예.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에는 맞춰야 되고 왜냐하면 이거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아요. 생존권이거든요. 너무 오래 또, 너무 또, 오래 또. 피해를 봤어. 생존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너무나 그 어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한 사람의 삶이고 생존권인 거기 때문에 맞춰야겠습니다. 예. 나 개인적으로 비행기 타러 갔는데 요즘 왜 뛰어앉기 해가지고 의자에다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못 앉게 하잖아요. 뛰어앉기 하고 그것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다리 아프고 자리 없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아니요. 지금은 비행기 다 비행기는 탔나? 비즈니스석은 그렇게 아니 남아있구나. 대기실에서 대기실 대합실에서 비행기는 맞아 계속 같이 비행기는 탔어요. 상관없었어요. 맞아 그것도 좀 약간 비행기는 또 이게 굳이 이제는 서큘레이션이 되니까 마스크 다 쓰고 실내에 있는데 이렇게 그 맞아. 사이에다가 앉고 싶은데 눈치 보이잖아요. 사람들 막 다리 아프면 그냥 이제 앉아. 아니 근데 비즈니스석은 비행기 따로- 안에서 아, 말고요. 대합실은 따로 대합실. 없어요? 비즈니스 몰랐네. 비즈니스 비즈니스석 티켓을 끊는 사람이 대합실에 따로 공간이 없다는 거 처음 알았어. 똑같구나. 그렇죠. 비행기 안에서만 하는 대화하지 거야? 마요. 비행기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런 소소한 것들은 뭐 정리되려면 멀었고 합의되기까지 오래 걸리겠죠. 네. 그런 거 얘기하고 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그렇죠. 행복해지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우리가 격리 기간을 단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네. 저기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얘기하면 되는 거다. 득과실을 따져서. 다만 계층별, 직업별로 다른 득과실을 모두의 득과실이 다 반영되는 거리두기처럼 말고요. 예. 모두의 득과실이 반영되는 네.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해. 그런 방향을 잘 생각해서 합의를 이뤄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누구에도 피해가 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TOWER@sbs.co.kr로 또 궁금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